예, 저 소개받은 김기대라고 합니다. 저는 하는 일이 교회 목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임을 처음 기획할 때는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금요일로 바꿔지는 바람에 죄송한데 선생님들은 여기 와서 많이 들으셨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지난 두 번의 강의를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이 남들 주말이 되면 캠핑을 갈 계획을 짜고 이런 주말에 더 바빠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불행히도 지난 두 번의 강좌가 다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 주최 측에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려주는 것을 보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 좋은 강좌였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로서 어떤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강좌는 앞에 두 강좌와는 어쩌면 질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까 다큐멘터리도 보셨고 두 번의 강좌도 들으셨고 또 이미 여러분들 여기 또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우리 장주자 선생이 생전에 활동하실 때 그런 기억들을 나련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바로 왜 우리는 아직도 장주자를 기억하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 저의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또 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함께 그 고민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꼭 주최 측에서 이런 걸 저한테 맡길 때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3년가량 됐다. 그러니까 미국에 온 지가 13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한 1, 2년은 뭐 정신없이 이렇게 경황 없이 목회에 있다가 이 목사로서 도저히 이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갖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떤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이 LA 땅에 여러 가지 기웃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어르신들하고 또 뭐 젊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런 공개 강연에서 발표를 한 것은 한 10년 전, 11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적십자회관에서 한번 강연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교민사회 얼굴을 내밀면서 그때 어떤 강좌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본이 너무 많아요. 예. 저는 그냥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앉으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서야만 말이 나오는 이 목사도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한국 문학계에 아주 그 입심이 좋아서 우리가 이 속어로 구라라 그러죠. 구라로 유명한 그 황석영 선생은 꼭 엉덩이를 방석에 닿아야만 이 말이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서면 부분은 말을 못하고 저는 반대로 의자에 앉으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일종의 이제 직업병이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뭐 피곤할까 뭐 앉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얼굴을 내밀면서 저는 뭐 통일운동이나 이런 남북문제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윤길상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6.15나 이런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불려다니면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발제도 하고 논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세월을 흘러왔고요. 한 5년 전쯤에 최 박사님 오렌지 카운터 중국집에서 우리 장준하 선생님 기념식 하면서 우리 최진아 박사님 저를 불러왔고 그때 또 한마디 하라 그래가지고 한 5, 6년 됐을 겁니다. 오렌지 카운터 중국집에서 모였는데 선생님 기억이 아련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불려다녔습니다. 요번에도 왔고요. 주최 측에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강좌를 부탁할 때 그것이 통일단체가 되었건 간에 어떤 광주민주화운동단체가 되었거나 어떤 단체가 되었건 간에 꼭 저한테 부탁하는데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를 전문가로 인정을 안 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타로 좀 와달라. 그래서 이거를 칭찬으로 들어야 되는지 불쾌하게 들어야 되는지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도 주최 측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바쁜 이유 때문에 이제 다소 거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차피 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 주최 측에서 우리 노태현 회장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특별히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의 추억과 기억과 저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장준하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뭐 아까 5년 전에도 제가 부름을 받아서 그때도 이런 비슷한 발자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아마도 이 장준하 선생을 실제 삶 속에서 기억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했던 마지막 세대가 제가 아닐까. 여기 이 자리는 저보다 아래인 세대들은 어떤 역사나 책, 글을 통해서 장준하를 알지 저처럼 실제 삶 속에서 장준하를 기억하고 분노하고 그를 추모했던 것은 아마도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장 선생이 그 의문의 실족사, 뭐 타살이 있죠. 그걸 당한 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날이 이제 8월 17일인데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 전후에서 저희 누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집안에서 이제 다행히 그 아주 반골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그분의 죽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제 일기장에 썼던 게 참 아직도 기억이 또렷한데요.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저희 누님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 가정에서 이렇게 결혼식 준비로 이렇게 들떠 있어도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가 뭐 이런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그 일기장이 남아있었으면 속된 말로 대박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막 분노에 쳐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누님 결혼식까지도 내가 막 분노해하는 차마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나면서 우리 목사들은 서원, 뭐 하나님 앞에 서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때 서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님의 결혼과 맞물려서 한 가정이라는 것과 상징이 되어서 제가 서원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결혼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죠. 17살, 18.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으면 우리 아들 이름은 반드시 준하라고 짓겠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 이름이 준하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중걸준자에 불화자 써가지고 뭐 제가 김씨니까 장준하는 아니고 김준하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준하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혹시 뭐 한국 TV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몰라도 굉장히 어감이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이 연예계나 혹은 극중 드라마 인물들 중에 준하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면서 야, 이게 참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 유명한 이름이 되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놓친 자료가 있을까봐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요즘 어떤 드라마에 제가 보지 않는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주인공 캐릭터 이름이 장준하더군요. 그러니까 참 오늘의 현실을 대변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실험적으로 한번 인터넷에 장준하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드라마 얘기가 제일 먼저 뜹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고 있을까? 먼저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호비 선생께서 아마도 장준하 선생이 살아왔고 민족운동에 뛰어들었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반독재 운동을 했고 나중에 아까 다큐멘터리에 나왔듯이 처음에는 굉장한 반공주의자였지만 7.4 공동성명 이후에 그분의 그 반공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광의적으로 보면 통일운동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과 역사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다 충족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장준하 선생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왜 장준하를 기억하는가라는 이 제목처럼 오늘의 시대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분석은 어떤 자의적이지만 자의적이라고 해서 저의 주관이 개입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도움되는 시대 분석입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일종의 그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거대 담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민족, 통일,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대 담론이라고 했죠. 일종의 이 우익 진영에서 보면 반공도 하나의 거대 담론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말 했으니까요. 거대 담론에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주의 진영에서 보면 하나의 자본주의의 붕괴를 위해서 혁명하고 노력하는 것이 거대 담론일 수도 있습니다. 좌가 되었건 우가 되었건 오늘 우리 시대는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는 바로 언제부터 기인하냐면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이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서로 간에 적대적이었지만 어쨌든 그게 긍정적인 기능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어떤 거대한
아젠다가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미소의 대립, 좌우의 대립,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상의 용어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더 큰 이야기, 좀 큰 아젠다, 큰 담론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세대였고요.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에서 저희들은 취업 걱정 같은 거 잘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하는 것을 좀 사소하다고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실제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 거대 담론 속에서 고민했던 시대라면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에 1990년대 이후 또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1987년 체제라고 부르는 그 6월 항쟁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민주화 과정, 이 과정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서양, 이 서구 세계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낙관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그래서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니 제3의 길이니 이런 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전입니다. 자본주의가 승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다 잘 살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수적인 분들이 공산주의가 100년도 안 돼서 망했다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독주체제가 되면서 지금 20년도 안 돼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금융위기서부터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거대 담론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자본주의도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대한 것보다는 사소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가장 요즘 나오는 말들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죠.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다. 노력한 만큼 자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 명제만 갖고 보자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어디 그렇습니까?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습니까? 노력한 만큼 잘 못 삽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걸음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고 할 때 거대 자본이나 다국적 기업의 횡포는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의 신자유주의, 정말 자유라고 하는 거대 담론, 그것이 들어간 말, 거기다 좋다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가장 좋은 용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기는 바로 이런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신자유주의 횡포가 심해지는 이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철학적으로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가 되겠습니까? 합리성에 기초한 그 진실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마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쩐 점에서 보면 아직은 근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남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욕하건 말건 우리는 아직도 거대 담론을 가지고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고민이 뭐고 우리의 이웃의 고민이 뭐고 이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자꾸 변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대 담론보다는 진실이라는 게 실종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속에서 적어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어떤 미시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 바로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어서 그 개념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회 같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착취와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거대 담론이 사라지면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개별적인 미시적인 자유관념이 지배하면서 그 파급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촛불 집회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정치적 성향이 비슷해서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촛불 집회에 나갔을 것입니다. 저희 역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우리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70년대에 거대 담론의 기초에서 진행했던 운동들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의문사를 당하고, 물론 그분들의 그것을 뭐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어쨌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화, 적어도 7, 80년대보다 향상된 시대에 우리 고국도 살고 있지만요. 바로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은 뭐 쇠고기 문제보다는 사실 반이명박 문제로 출범은 했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미시적 담론이었습니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미시적 담론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썩은 고기를 먹일 수 없다. 미시적 담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썩은 고기는 내 아이에게만 먹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먹이지 않아야 되죠. 그 전 시대에 우리는 썩은 고기를 많이 한다면 그것을 어떤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삼성이 크게 됐던 그 사카린 사태나 이런 걸 알듯이 그 당시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사카린을 먹여서 우리 아이의 이빨을 썩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이고, 이 재벌의 그 횡포, 그리고 군사정권과의 결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이끌어 나갔다 하면 생활의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생활의제로 바뀌다 보니까 폭발력은 심해졌습니다. 그 옛날 어떤 학생운동이 주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더 많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전후에 불타는 그런 투쟁의지는 없었고 하나의 축제마당이 되었듯이 즐길 수 있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결국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 당시의 주모자들은 조금만 잡혀가면서 금방 좌절해버리고, 또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예전만큼 그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어떤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현실대로 보자는 겁니다. 미시적 담론에 기초했더니 파워가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 사는 우리 시대인 겁니다. 그 당시 뭐 고려대학교의 최창직 교수 같은 분들 뭐 이 촛불 집회 아주 대표적인 반대자 아닙니까? 그분은 철저한 그 뭐 좌파 이론가이면서도 반대했던 이유는, 그러면서 어떤 정치나 이런 대의 정치보다 더 거대한 구조에 의해서 준비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대중 지성에 의해서 매몰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죠. 저는 뭐 최장대 선생의 의견에 100%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정 부분 옳다고 생각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미시담론으로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급식 문제의 이런 투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애들 밥 더 주자는 문제고, 사실 여러분들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 헛돈 날린 게 두 진영의 이 얘기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어떤 시간의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왜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끌고 나갔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차기의 대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활 미시담론, 우리 아이들이 남의 눈칫밥 보고 벌 수 있으냐, 이런 작은 문제보다는 큰 문제에 승부를 걸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 한심해. 이걸 이념 문제로 끌고 가는 게 뭐 좌파들의 운동이다, 선택, 한심하지만요, 우리가 보기에 한심하지 그 사람들은 아주 계획된 작전인 겁니다. 왜? 아주 큰 걸 가지고 몰고 나가고 싶은 거죠. 이 작은 밥그릇 정치는 힘이 없다는 걸 이 우익도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오히려 25%라는 숫자를 적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쪽 의견이나 저쪽 의견이나 비슷한 건데, 거기에 25%라고 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뭐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들 의견은 또 다양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많다 적다 뭐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갔던 오세훈을 비롯한 우익 진영들의 저는 성공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자꾸 추구해야 되니까요. 작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대 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이 진보 진영에서 주로 해왔던 운동들이 뭐죠? 문화운동이 있죠. 뭐 여기 뭐 나눔 문화에 관계된 분들도 많은데요. 문화운동이 있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은 추구해야 되는데 이 거대 담론으로 합쳐지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운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 우리의 편을 많이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거대 담론하면 꼭 내가 편 만들지 않아도 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독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지금 안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썩은 미국 고기를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좀 모였지만 금방 와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이제 우리가 문화운동으로 한번 우리 편을 좀 확대해 나가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현실운동들이 생태운동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 생태운동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개념보다 더 큰 거대 관념일 수 있죠. 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환경이란 문제가요. 깊게 고민하자면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환경 문제는 사실 실생활에서 뭐죠? 주로 그저 분리수거하는 거, 플라스틱 정도 분리수거하는 거, 조금 발전하면 유기농 하는 거. 근데 유기농 운동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기농은 아무래도 생산비가 비싸니까 유기농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계급운동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한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 엄청난 그 범죄가 저지르는 것이 4대강 운동 아니, 4대강 사업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 모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답답하잖아요. 이거 좀 예전처럼 모여가지고 시청 앞에서 수만 명이 모이고 수백만 명에서 데모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모이잖아요.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또 자연환경운동가들 매달려도 안 모인다고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점점 다원화된 사회에서 힘을 모으기가 힘든 시대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어떤 지식인들의 역할이 축소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식인 하면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70년대까지는 지식인들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로 이끌었죠. 그러나 80년 이 광주 항쟁이 그 아주 변혁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은 일상에서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학생운동 차원에서 할 때는 지도부가 되고 선전선동을 하고 운동을 인도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계엄군에 의해서 실제적인 공격이 가해졌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 뭐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대열에 속하는데 비굴할 정도로 다 숨어들었거든요. 그때 결국은 그 앞에서 마지막 저항하던 분들은 정말 광주역 앞에서 구두 닦던 분들, 정말 일용직 근로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의 역할도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는 굉장히 큰 방향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인들이 꼭 사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인의 역할을 축소해놓고 한편으로는 또 지식인을 어떤 추앙하는 그런 지금 갈등기에 있습니다. 지식인이 사회를 인도하는 그거는 이제는 싫습니다. 쥐가 뭔데? 그거 맞습니다. 또.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는 게 지식인인데 결정적일 때 정말 총칼을 들고 계엄군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은 정말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이름 없는 사람들인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지식인에 대한 이 엘리트주의에 대한 이 열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거 때마다 어떤 비교적 깨끗한 엘리트를 찾아 헤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뜨고 있는 뭐 우리 조국 교수나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떤 새로운 대중들의 엘리트주의의 열망의 한 아이콘이죠. 그분들이 학생운동, 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의 전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의 시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너무 그냥 저 혼자 떠들라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떠오르고요. 바로 그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들이 또 나오곤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생태운동, 문화운동 다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촛불 이후에 떠오른 개념이 이 대중지성이라는 말이죠.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인도한 운동이 아니라 대중들이 응집해서 만들어낸 어떤 대중들이 공유하는 지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개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준하의 시대에서 장준하가 싸웠던 것은 무엇인가? 장준하의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박정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정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박정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거대 담론이 모이기 때문에 저건 독재자다. 사실 우리가 오늘 뭐 이런 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이명박을 독재자로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이거 저는 우리의 한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의 어떤 역량을 축적시키는 데는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박정희 같은 독재자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선거에 의해서 밉던 곱던 선거에서 이 당선이 되었고 또 선거에 의해서 이제 자기는 자기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정치술을 쓰겠지만 어쨌든 박정희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싸우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대상은 무엇인가? 대상이 없다는 데 있어서 장준하의 시대와 일단 우리의 시대가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언가?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박정희 시대가 아니라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대 담론이 사라지면서 이 다국적 자본들 그리고 금융 자본들 최소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적이 있어서 자본주의가 자기 검증이 필요하던 시기가 아니라 90년 이후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승승장구한다고 믿으면서 그 20년 동안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형편을 이렇게 피폐화시켜놓고 점점 부익부 빈익비 되는 이런 상층류들의 삶은 점점 나아지는 이 거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인의 역량과 문화와 노력이라는 말로 치장되는 관용과 도덕이라는 말로 치장되는 그런 뭐 사기와 저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보다 더 큰 개념인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고 힘이 응집이 안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로 힘이 응집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차라리 나와서서 우리를 때리고 잡아가고 고문하면 전의가 불타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어떤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그 역량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병 들어가는 그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를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박정희와 싸웠던 장준하는 오늘 우리가 거대 자본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빙자한 개인의 역량, 개인의 노력 이 아름다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말 같지 않은 이 말 속에 점점 병들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장준하로부터 배우고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살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준하 선생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적 배경은 이미 우리가 많이 두 번의 강의에 거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은 선생님 안 오셨는데 은 선생님 강의 때 학생 우리 여기 주최 측에서 올린 그 후기 보니까 정말 한국 근현대사에 아주 은 선생님 그 특유의 그 해박한 지식으로 아주 좋은 강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근현대사적 접근을 하지 않고요. 장준하 개인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나 바로 그 개인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개인의 사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준하가 갖고 있는 사상은 그 기독교죠. 일단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잘 모르는 사실이 교회사를 직접 이제 깊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해방 이후에 분단된 지 벌써 몇 년이니까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우리가 영호남의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참 영호남의 그 지역감은 정말 만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북 저희 선대도 이북 출신이 아니라 다 남쪽 출신이기 때문에 이북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북에서 그 평안도와 그 함경도의 지역 감정도 그렇게 강했습니까? 용길상 목사님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있었다 그래? 목사님 어디신데요, 그래? 나는 아주 이 강원도에. 아, 강원도세요? 감자밥. 예. 하여튼 그 평안도와 그 함경도의 그 지역 감정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 감정도 상당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선교지를 배정을 하면서 지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저도 뭐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장로교가 제일 세죠. 장로교가 가장 먼저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들도 많이 세우고요.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장로교, 나중에 이제 장감연합, 장로교와 감리교연합 됐습니다만, 뭐 숭실대학교도 그렇고요. 하여튼 학교를 많이 세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 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단, PCUSA라고 부르는 미국 장로교단 소속의 목사인데요. 이 PCUSA의 선조가 되는 미국 북장로교가 주로 선교한 지역이 서울과 평양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이 뭐 인삼무역이나 이런 무역을 해서 상당히 그 부호들이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자, 교회가 일단 부호들이 많은 돈을 찾아갔다면 뭐겠습니까? 보수적이고 아무래도 시대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기복, 축복 이런 데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거겠죠. 이 서북 지역은 주로 미국 장로교단이 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경도 지역을 이제 관북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가 선교를 맡았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물론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캐나다 장로교는 그때 캐나다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을 극복해서 하나의 연합교단을 만들고자 해서 캐나다 장로교는 1925년에 하나의 연합교단이 됐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운동이죠. 교단의 분야로. 근데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지역 감정이 좋은데 이 미국 장로교와 캐나다 장로교 간의 갈등, 선교사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주도권 다툼, 교회를 많이 세우려고 한 주도권 다툼 속에 희생이 됐죠. 재밌는 것은요, 저는 이 장준하 선생의 기독교 사상을 보면서 그는 평안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중고등학교는 송실학교, 신성학교 이런 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장로교단이 만든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단이 만든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는 일본 신학교, 오늘의 동경신학교입니다. 이 동경신학교 역시 아주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신학을 우리가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칼비니즘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좀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인간들이 땅 먹고 있어, 닥치고 있어, 뭐 칼빈니즘이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전부면 제가 뭐 장로교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해들을 많이 하죠. 이 땅 먹고 있어, 하나님 모든 걸 예정해놨어, 넌 닥치고 있어.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신학교, 오늘날의 동경신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본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자란 그 신앙적인 맥락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숭실학교, 신성학교를 거쳐서 일본 신학교로 유학을 가서 아주 보수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강조되는 칼비니즘이 신학의 주류로 이뤘던 일본 신학교를 갑니다. 당시 일본에 있어서 반대편은 동지사대학, 도지사대학의 신학부인데 여기는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강했습니다. 재밌는 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뭡니까? 진보적인 신앙이죠. 진보적인 신앙이 뭡니까? 굉장히 사회 문제에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일본 신학교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군국주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목사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어떤 김규환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사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고. 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철저한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장로교인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보의 한계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걸 강조하면 동지사대학 같은 경우가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일본의 한국 강제합병 같은 것들을 신학적으로 옹호를 해줍니다. 진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오히려 보수적인 신학교인 일본 신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준하는 바로 일본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함경도 출신의 문익환을 만납니다. 관북 세력인 문익환을 만납니다. 문익환은 이미 그 전에 만주 북간도 쪽 그 명동에서 윤동주나 이런 분들에게 같이 공부를 영향을 받았던 분이고요. 거기에 이미 북간도나 이런 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동영 선생 같은 분들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했나요? 부통령을 했나요? 하여튼 그런 분들 다 뭐 이동영 같은 분들 뭐 전도사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런 분의 영향을 받았던 문익환 목사님과 만나면서
완전히 보수와 사회 참여가 장준하 안에서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그분이 저는 동진하신학교를 갔다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의 사상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반대하시지 뭐 동의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신적 주권에 의지한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보수라는 사람들의 그 한 것처럼 국가 권력의 기생에서 붙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밥그릇 싸움하는데 설교하면서 이번 투표에서 지면 한국은 동성애 청부이 될 것이다. 도시락하고 동성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 목사가 이렇게 다른 목사를 비난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까 그 김규황 씨의 작법에서 유사 기독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형태를 빌린 어떤 뭐 정치 집단도 아니고 그냥 집단, 그냥 싸구려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준하는 그런 이 전적인 어떤 초월적인 사상에 기초한 것과 그 초월이 결코 자기를 개인의 영성이나 개인의 어떤 구원 추구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사회 문제로 녹여낼 줄 아는 방법을 바로 이 시대에 배웠습니다. 장준하는 바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준하는 바로 그래서 일본 신학교 때 이제 뭐 징병으로 갔다가 탈출해서 그 돌베개라는 책, 그 뭐 유명하죠. 참 고등학교 때 그걸 아주 그냥 정말 어떤 무협지보다도 손에 땀을 쥐면서 그 두꺼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김준혁 선생의 그 장정과 함께 그 시대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기록 아닙니까? 하여튼 합병을 탈출을 해서 김준혁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 또 그분의 첫 번째는 기독교가 그분의 영향을 미쳤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 광복군에서의 활동이 그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제 이 일찍 오신 분들 아까 다큐멘터리도 봤겠지만 귀국하면서 김구의 비서자격으로 귀국을 하는데 뭐 아까도 보셨지만 뭐 장준하 선생이라고 뭐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몇 번 실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혁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분 자체가 상당히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70년대 이전까지는 그분도 항상 그 북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그분의 한계 우리가 인정하고 해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 김구 선생의 비서로 귀국을 했지만 여기서 나중에 본인도 걸릴 후회를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미국과 좀 더 닿아있던 이범석 계열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아무래도 뭐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던 당시 현실 세계에서의 그 파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바로 몇 주 전에 이거는 아마 장준하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명박 정부에서 허락을 했을 리가 없고요. KBS던데 아마 이건 아마 한 5년 전에 만든 다큐멘터리 같고요. 최근에 그래도 뭐 김준혁 선생은 정치색이 덜했다고 봤는지 지난 8.15 광복절 전후에서 김준혁 선생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또 하나 KBS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보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에서 초대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그 조소왕 선생 같은 분들이 남긴 기록에 보니까 미국과의 그 긴밀한 협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뭐 천하의 장준하 선생이라고 해도 21세기에 이렇게 세계 경제를 흐트러 놓고 세계를 패권주의 속에서 정말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미국까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시 현실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과 손잡는 건 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범석 계열에 넘어가는 나중에 이분들이 그걸 철저하게 이제 후회는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미국이라는 것이 가지는 공통분모 속에서 다소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분은 OSS 대원이라고 일종의 뭐 CIA의 전신이라고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미군 첩보기관에서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국내 종전되기 전에 한국 침투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OSS 그 대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인식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태백산맥, 조정래 태백산맥 다들 읽으셨죠? 거기 매니아들 많으신데
거기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김범우라고 하는 비교적 그 건전한 보수 우익 인사가 하나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혹시 김범우 아시죠? 김범우가 거기서 OSS 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가상의 인물이지만 뭐 조정래가 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완전 가상은 아닐 거고요. 근데 이제 김범우 같은 분들, 그러니까 소설성의 작중인 인물이지만 김범우 같은 분들 그 OSS 대원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던 분인데요. 뭐 장준하 선생도 그러면서 그분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극복 못했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또 계속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러시아 사람이면서 한국에 귀화해서 지금 노르웨이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정말 저는 그 천재 같아요. 박노자 같은 분들 보면 나이도 이제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일 텐데 그렇게 한국의 그 문헌 자료 수집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박노자 같은 분들은 최근에 한 2년 전에 그 한겨레 21에 쓴 박노자의 글에 보면 장준하 선생은 아주 뭐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친미 기독교 반공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링을 합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장 선생은 그런 면이 분명히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서 그분을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하고 카테고리화해야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장준하 선생은 늘 그 순간순간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장점을 가진 분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공. 70년대 이전까지 이분은 꼭 북한을 호칭할 때 북괴라고 호칭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겠죠. 일단 6.25 전쟁 중에 한국 동란 중에 어머니와 뭐 동생, 딸을 잃었을 때 그 개인의 경험,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아픈 경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 광복군, 일본군을 탈출하고 광복군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중국군 유격대의 한치룡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한치룡 장군인데 그 한치룡 장군이 중국 내에서 당시 사회주의 세력은 아무래도 모택동 쪽의 군대에 맞죠. 중국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교전 중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존경하던 중국계 장군.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경험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반공 의식을 깊이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장준하 선생은 그분의 특징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정말 그 민족의 어떤 거대 담론에 의해서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면 늘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0년대 이후에 그는 반공 논리를 다 깨트리고 어떤 민족적인 것에 복종한 통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한 글을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직접 글입니다. 7월 4일 남북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8월 말과 9월 초에는 적십자회담으로 갈라졌던 동포가 27년 만에 오고 갔다.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의 지상과제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사실을 엄청난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분 굉장히 이제는 생각이 많이 전향이 된 거죠.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아직 우리 문익환 목사께서 통일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던 것, 장준하 선생이 70년대 이미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뭐 문익환 목사의 꿈을 비는 마음 같은 시는 정말 명시 아닙니까? 오늘 준비하면서 한번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읽고 나오는데 정말 명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노사모 출신이기 때문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그 유세 과정에서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은 깽판 쳐도 상관없다. 그분 특유의 그 독설로 했다가 얼마나 많은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어쨌든 참 다 이런 민족 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삼았던 분입니다. 장준하 선생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는 것일 때는 그것은 거짓 명분이지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단순히 통일 문제로만 보지 않고 대외, 해외 자본에 대한 심화,
경제적 대외의존의 심화, 수출 산업구조의 모순, 특권경제, 산업금융, 도시경제적 특권, 소수재벌의 장악, 이런 것들을 다 통일의 문제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뛰어난 분인 겁니다. 사실 그거는 이미 80년대 이후에 더 많은 우리가 사회구성체 논쟁하면서 정말 엄청난 그 대학가의 그 지식인들이 뛰어들었던 그 사회구성체 논쟁하면서 우리 사회를 분석할 때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이미 그 통일 문제 자체를 민중의 계급의 문제로 이끌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분에게 영향을 좋거나 나쁘거나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박정희가 되겠죠. 박정,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를 그냥 개무시했습니다. 이 좀 용어가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그냥 개보듯이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의 그 심기를 많이 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사건건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정말 일본군을 탈출해서 학병에 의해서 이제 끌려갔던 것이죠. 끌려갔다가 일본군을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광복군에 합계하게 되고,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함께. 그때 참 그게 안타깝죠. 그때 그 미국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직접 광복군의 자격으로 와야 되는데 개인 자격으로 오지 않았을까. 8월 17일인가 결국 여러 가지 그 국제관계 속에서 직접 광복군의 이름을 걸고 오지 못했다는 것이 안쓰러운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박정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정희 역시 저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박정희를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그 박지만과 동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이 받는 혜택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아예 중학교 때부터 시대 모순 속에 던져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박정희를 아주 그냥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산업경제에 기여하지 않아요. 이런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커그룹을 떠나서 그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고민을 했던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그는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편입되어서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죠. 그 점에서는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을 보면 혁명가적 그 기질은 다분했던 사람인데 그걸 누가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박정희와 장준하는 전혀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초기에는 장준하 선생 그것도 또 하나의 실수이지만 워낙 그 이승만 정부 이후에 그 어떤 사회 혼란의 시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통과 의례로 봤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이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19에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저는 그 당시 기억도 안 나 어릴 때니까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박정희가 그 정권을 잡고 나서 그 혁명의 일정 부분 잠시 동의했죠. 함석환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다행인 것은 몇 개월 만에 그분들은 박정희의 실체를 알고 그때부터 반박정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때도 반독재 운동에 앞장섰지만 사실은 이승만 시대는 사상계를 통해서 언론운동하면서 이 장준하 선생이 내공을 쌓던 때입니다. 내공을 쌓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하고는 껄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가 보수적인 독립운동을 했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내세웠던 사람이니까요. 겹치는 게 많았습니다. 일단 둘 다 친미주의자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나중에 바꿨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를 민중운동으로 계급운동으로 풀어나가면서 미국의 어떤 자본의 침탈 같은 것도 걱정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승만과 똑같이 친미주의자고 둘 다 또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어서 사실 이승만 때는 장준하 선생이 어떤 내공을 쌓던 시기였지 그분이 그렇게 실천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요.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 그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장준하를 만드는 사상은 이처럼 민족과 반공과 친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박정희에 대한 개인적인 경멸감,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박노자 같은 사람은 오늘날 그런 것을 보수, 반공, 친미 기독교인이라고 장준하를 분석을 하지만 저는 그런 면이 일면 있었다손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늘 극복하려고 애를 썼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장준하가 오늘 이 시대, 아까 말했듯이 거대 담론이 실종되고 개인의 미시적 관심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때, 거대 담론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해도 어떤 민중의 역량이 잘 응집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기독교와 반공과 민족의 개념을 가지고 고민했던 장준하를 오늘 우리가 추모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장준하의 사상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의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물론 좋은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 좋은 거지만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관용이라는 말, 홍세와 같은 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이 프랑스에서 오랜 망명생활 끝내고 돌아오면서 톨러런스가 되겠죠. 톨러런스에도 불어버진 톨레랑스, 관용이라는 말을 참 유행시켰는데요. 그것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관용에 대한 그 반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관용인가? 다 좋은 것이 관용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원하던 사회, 미시적인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다 좋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응집할 수 있는 민중의 역량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장준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장준하가 가졌던 그 분노의 감정. 그것이 박정희에 대한 개인의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고, 독재에 대한 어떤 더 큰 담론의 차원에서의 감정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관용의 시대에 분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좋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좋은 시대가 아니라 분명히 나쁜 시대인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관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 스테반 에셀이라고 쓴 한 분이, 프랑스 분이 쓴 뭐 분노하라라고 하는 한 70페이지짜리 소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요.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강도영 씨도 자기 페이스북에 그거 읽었다는데 내용 없더라. 그래서 일찌감치 내용이 별로 없는 걸 알고 안 읽어봤습니다. 잠시 여담입니다만은 그 베스트셀러를 사보는 사람만큼 이 독서 감각이 뒤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봐서 이 책이 좋은 책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소문난 책 사봤을 땐 이미 독서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 한국 책을 많이 주문해서 보는데 여담입니다만 뭐 한국의 교보문고나 이런 베스트셀러 목록을 봅니다. 아주 가끔 뭐 분기별로. 그 중에 한 뭐 상위 10권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을 때는 아주 기뻐합니다. 제가 책을 상당히 많이 사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 번, 한 두 권인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두 권 다 제가 중간에 읽다가 재미없어서 버린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 죄송합니다. 좀 잘난 체를 해서 독서 감각이 살아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스테반 에셀도 분노라는 말을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관용은 좋은 겁니다. 다원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몰라도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치장될 때 관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은 꼭 이런 행사하면 이 한인 사회에서 그 뭐 보수 우익의 천병처럼 보이는 한 영감님이 꼭 참석을 하는데요. 윤 목사님도 그냥 혹시라도 그분이 해부지할까봐 꼭 인사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준하가 박정희 개무시하듯이 개무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그런 데서 예의를 차리고 관용을 하십니까? 그냥 저는 그분 오면 보는 척도 안 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노인 대접 안 한다고 뭐라 그래야 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의 뭐 역사적인 정황이 다 버리고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 보자면 그냥 장준하는 박정희가 싫었던 건데, 인간 같지 않은 게 대통령을 하고 뭐 민족의 영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분의 그 운동에 참여는 그것도 분명히 저는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분노, 감정. 우리는 오늘 이 관용의 시대에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민족의식이 강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족
그분이 민족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나중에 계급의 문제로 전환되어 나갔듯이 오늘 우리는 민족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뭐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좀 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일도 물론 지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모순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너머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뭐 보수적인 분들, 뭐 통일운동에 아주 깊이 뛰어드는 분들 말고는 대부분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저는 뭐 통계는 없습니다. 80-90%는 일종의 우리가 잘 사니까 남쪽이 어쨌든 잘 사니까 뭐 자본주의 질서에 의한 흡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통일이 안 되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더 큰 거대 담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보지 못하고 민족 통일에 집착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 질서 속에 편승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면 뭐 북한의 지하자원도 많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이 아니냐. 그건 뭐 일종의 통일운동 진영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잘 살게 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되는 속에서 그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속으로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되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강한 나라가 되어 더 부자한 나라가 되어서 하면서 계급 모습을 상실한 채로 통일 논의가 진행되어 버린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준하 선생이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이 계급의 문제로 퍼져나갔듯이 오늘 우리는 통일의 문제 또는 뭐 남쪽의 문제 뭐 한반도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뭐 최근 한일 관계에 벌어졌던 독도의 문제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해결 방법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상과제가 아니라 그건 넘어도 볼 수 있는 것을 장준하 선생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장준하 선생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초월의 개념입니다. 그는 철저한 개신교 장로교인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초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교회 다닙시오라고 말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초월의 개념은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초월의 개념을 그 종교에서 찾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이 사회에 내 하나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 거대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과연 역사라고 하는 데는 철학이 없는가? 역사엔 흐름이 없는가? 그러니까 유실론적, 기독교적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미시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과연 나 개인이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어떤 종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종말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가 종말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막시즘조차도 종말의 개념이 있거든요. 다 서구 사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종말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단선적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역사는 다 종말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내가 무엇에 그러니까 매달리고 나의 사상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알량한 지식, 판단력 이것으로 내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했으면 하는 말에서 저는 초월이란 말을 씁니다. 저는 최근에 그 동구권 유고연방 오늘날은 이제 여러 나라 유고연방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유고연방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젝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젝이라는 사람의 젊은 사람들마다 꽂혀가지고 뭐 엄청난 다작가입니다. 뭐 한국에도 지젝의 책만 한 30권 이상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반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잘 못 읽겠어요. 그래서 다음 책을 사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사보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 철학 세계를 잘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주장한 건 단 하나입니다. 막시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연대하든지 정신분석학이랑 연대하지 해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막시즘이 실패했던 새로운 사회를 나갈 때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동구권에 자라서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나 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 이 좌파 철학적으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절대 자기 기독교인이란 말은 안 하는데요.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 기독교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면 철저하게 더 기독교인이 되어서 설사 성서가 우리에게 해준 얘기가 성서가 모든 성서의 이야기들이 다 파기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파기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서가 그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보여주었던 그 세계관 속에서 가졌던 가치관 그것을 대체할 만한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여전히 나 개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과 연대함이 없이 사상적 연대함이 없이 실천적 연대함 없이 뭔가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저는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장준하 선생이 가졌던 그 생각은 결국 그분의 삶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일관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집이나 집착이나 아집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지만 나중에 그거 많이 극복을 하고요. 철저한 친미주의자였지만 많이 극복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했던 건 초월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꿔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저는 기독교에서 찾았다고 봅니다. 그분이. 그래서 바꾸지 말아야 될 것, 민족의 문제, 또 민주의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바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세계는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지만 절대자 앞에서 자기를 검증해보고 고칠 것을 고쳐나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 한나라당 진영에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자기가 변절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근데 그들은 바꿔야 할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바꾼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르신보다는 이 자리에는 저보다 젊은 분들에게 향하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설사 그것이 우리가 말했던 모든 인민들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고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그런 세상이 설사 우리 당대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민과 분노와 공부와 또 끊임없이 변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장준하 선생이 꿈꿨던 사회 그 세계도 우리에게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 뭐하고 있니? 저는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항상 제가 어떤 강연을 할 때마다 마지막 말로 많이 쓰는데요. 아도르노는